몇 해 전, 내 삶은 한마디로 요동쳤다. 유난히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어느 날, 나는 엄마로서의 삶과 한 여자로서의 삶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들이 내게 와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작은 두 발이 세상을 처음 밟아보는 순간 내 가슴은 마치 폭죽처럼 터졌다. 그동안의 고된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단순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것을. 남편은 늘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 가끔은 나 혼자 세상과 싸우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시댁의 첫 며느리로서 맞닥뜨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시부모님 덕분에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시어머님의 건강 악화는 내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 이제 아이는 성인이 되어 내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엄마로서의 삶은 값지고 소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여자로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한다. 제 남편은 내 형제의 장남이었어요. 그 집안의 첫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어 실수도 많았지만 마음씨 좋은 시부모님께서 늘 저를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처음이니 서툴 수밖에 없다며 소중한 며느리에게 일도 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가 오기 전에 일을 다 끝내 놓으시곤 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님께서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께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시게 되면서 저도 상실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군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소중한 아이를 품고 있었지만 한번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간절한데 생기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소중한 아이였기에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직업이나 돈보다 아이가 우선이었더군요. 그때부터 출복구단이 되어 엄청난 살림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죠. 하다 보니 전업주부라는 게 은근히 저와 잘 맞더군요. 아이를 키우면서 매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그리고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두 축복이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로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아이의 성장이 곧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자 성취였으니까요. 아이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빛이었고 그 덕분에 제 인생도 더 밝아졌어요. 또한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아이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아이가 제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제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감사히 여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저도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돌보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엄마로서의 인생은 정말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모두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기억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이를 통해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일에 전념하며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제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련님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나머지 4명이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해서 연달아 결혼하게 되더군요. 모두가 기혼자가 된 후 문득 생각해보니 동서들의 스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학벌이 좋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친한 걸 보니 연애 시절부터 셋이서 자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꽤 단단하고 친밀한 동서들 사이에 이미 묘한 끈끈함이 형성돼 있었기에 저는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네요. 혼자 떨어진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미 자기들끼리 친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친해지자고 간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럼 더 불편해지잖아요. 저는 그냥 소극적으로 모이자 하면 모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를 취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 모임이 있던 날 제가 전을 부치고 산적을 만드는 동안 동서들은 셋이서 둥글게 앉아 채소를 다듬으며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자기들끼리 어찌나 신이 났던지 대학 시절 얘기를 하며 웃고 떠들더군요. 그 대학은 축제 때마다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아? 그때 실험실에 있느라 가수 구경도 못했는데요, 뭘. 그래도 축제는 정말 재밌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싶어. 대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대학 덕분에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아이고, 본인은 대학 덕분에 연줄로 먹고 사는 분이면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때가 좋았어요. 잡생각 없이 공부만 하던 시절. 공부밖에 모르던 시절이 좋았지. 그땐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 그토록 싫었던 게 요즘에는 자꾸 그립더라. 나 요즘도 심심할 때마다 수학에 정서 푼다니까. 이렇게 동서들의 친밀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조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 사이에 낄 수 없는 거리감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첫 명절의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동서들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친밀하다는 사실에 약간의 질투를 느끼기도 했지만 그들의 유대감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존재감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때때로 동서들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도 그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명절날의 그 활기차고 즐거운 순간들을 기억하며 저는 앞으로도 이 가족 안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 그 느낌 뭔지 알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 그러니까요. 복잡한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명확한 답을 주니까요. 그래서 난 숫자가 좋아요. 그것만큼 간단한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어요. 너무 잘난 척한다고.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그나저나 친구들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 이맘때쯤에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집 음식 시켜서 한잔했는데 축제 시즌이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봄 타나 봐요. 그때의 낭만이 있긴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대화의 초점이 저에게 옮겨갔어요. 동서 중 한 명이 저에게 묻더군요. 형님은 대학 축제 때 누구 왔었나요? 축제요? 가수요? 네, 대학 축제 때 가수 오잖아요. 그때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느껴진대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고민하고 있자 다른 동서가 눈치를 주며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요즘은 다 대학 나온 거 아니까 하고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아무래도 동서들은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도련님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고 그들 입장에서는 저는 육아에 전념하며 집에서만 지낸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서들은 저를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알만하다는 듯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동서들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서 셋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해서 저는 그들의 사교 모임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아이를 유학 보내고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들이 저를 배척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동문회에 가고 모임도 가지고 술도 마시면서 완전히 파벌이 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환경과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동서들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셋이 무슨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나 봐요. 만날 때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그때 말했잖아. 그거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더군요. 저는 그들만의 단체 채팅방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교육에 있어서 고급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나 봐요. 동서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제외한 채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동서들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저를 끼워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끼리의 주제를 이어갔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어떤 때는 그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나 정보를 이야기할 때 너는 몰랐겠지만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라는 말을 들으며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동서들의 행동이 그렇게 나를 멀리하게 만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상황과 배경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반면 저는 그들 사이에서 어울리기 힘들었죠. 그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 동서에게 나도 좀 껴주면 안 될까? 하고 말해봤더니 그 동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제가 만든 방이 아니라서요. 죄송해요. 이 방은 좀 고급 정보만 오가는 곳이라서 제가 혼자 결정하기가 좀 그래요. 가족끼리 좋은 게 뭐야? 동서들끼리만 정보 교환하겠다는 거야? 좀 서운한데? 물론 저도 형님께 알려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도 겨우 소속돼 있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그 방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게 주된 목적인데 받기만 한다면 너무 난감해요. 혹시 정보 같은 거 원하시면 제가 유명한 카페나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알려드릴까요? 그런 곳에는 정보가 널리고 널렸을 거예요. 사실 이 방도 별거 없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방 그 정도거든요. 전혀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동서들의 행동이 단순히 저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의 규칙과 분위기가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무언의 거절과 미묘한 거리두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정보의 교환이 중요한 방이라며 저를 배제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제가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벽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심했구나. 자기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 학벌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구나. 공부 좀 했다고 거들먹거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왕따를 시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배웠지만 인간성은 배우지 못했는지 시간이 갈수록 예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들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에도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고 동서 셋은 늘 그렇게 둥글게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항상 대학, 자녀교육, 학벌 같은 것들이었죠. 그들의 끊임없는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들끼리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태도는 정말 지겨웠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끼리만 신나게 떠들어대는 모습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지겨워서 귀를 막고 싶었던 찰나 동서 중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형님은 어떤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대답하기 싫어서 대충 말해도 모를걸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는 듯 끄덕이며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아,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했네요. 요즘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쵸?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이 많다 보니 요즘 대학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대학부터 하나둘씩 사라질 거래요. 형님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닐까요? 나중에 형님 졸업한 대학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관없지. 뭐, 이 나이에 다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이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슬프겠지만, 난 대학에 대한 미련은 없네. 어머, 형님 요즘엔 대학이 밥 먹여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인맥 싸움이라니까요. 괜히 학군 좋은 지역에 애들을 보내려고 하겠어요? 형님도 애 키우는 입장이시잖아요. 잘 아시지 않나요? 하긴 형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사회생활하는 사람과 주부의 입장은 많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학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보면 대학 이름 하나로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많이 알게 되죠. 어쨌든 형님도 형님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 뭐 동서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도 좋아서 부럽네. 하지만 배운 만큼 남을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난 좀 아쉽다.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여태껏 내가 동서들에게 배려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어서 나 빼고 단톡방 있는 것도 알고 동서들끼리만 모임도 갖는 것도 알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한테 한마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형님이 관심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랑 결이 다르시잖아요. 관심 많지. 나도 애 키우는 입장인데. 근데 형님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별로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학업 열정은 대단하시네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걸 자식에게 투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로 나누는 대화는 학원, 과외, 체험학습 같은 돈이 많이 드는 이야기뿐이라서요. 형님 쪽은 외벌이라서 그런 쪽은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교육에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지. 그게 무서워서 못 뛰어들겠어? 형님 부업이라도 하실 건가요? 돈 많이 벌어 놓으셔야 할 텐데. 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로서 자격도 미달이고 돈도 못 버니까 그 모임에 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 빙빙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래? 정말 참석하고 싶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저희끼리 주기적으로 식사 자리 마련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독서 토론 모임도 하는데 형님은 독서가 취향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저희끼리만 만난 거예요. 저희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너무 심했네요. 형님도 가족인데 저희끼리만 마음이 맞는다고 한 명을 소외시켰네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형님을 너무 서운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이번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참석하시겠어요? 저희가 한 명 더 오면 부담도 덜고 좋죠. 곧 형님 생일이잖아요? 이참에 생일 파티를 거기서 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말이 나와서 동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케이크까지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길래 혹시나 사과의 제스처인가 싶어서 살짝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동서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명의 시누이와 함께 더 화목한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죠.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번 만남이 우리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모임 이후로 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갔더니 정말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놨더라고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우리끼리만 보다가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까 좀 어색하네요. 식당이 정말 고급스러운데 비싸지 않아요. 우린 항상 이렇게 만나요. 아, 그리고 우리끼리 규칙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계산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딱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번엔 형님 차례예요. 오늘 내가 계산하라고? 네, 어차피 다음에 공짜로 드실 텐데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우린 원래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대접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엄마로서 살면서 가끔은 자유롭게 맛있는 거 먹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요. 오,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교육시키느라 돈 쪼달리지 않아요? 일하면서 모은 돈이 꽤 있어서 괜찮아요. 알뜰하게 모으셨나 봐요. 명품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더라. 근데 지금은 왜 일을 그만두셨어요? 아이 때문에? 네, 상황적으로도 그렇고요. 요즘도 열악한 직장은 임신하자마자 눈치 주잖아요. 형님이 다니던 곳은 여성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나 스스로 엄마로서 길을 택한 거예요. 후회하진 않아요. 그만큼 얻은 게 많으니까요. 엄청난 선택이에요. 부러워요. 저는 남편이 절대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그런 직장 또 구하기 힘들다고 정년까지 다니래요. 아무튼 대단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에게 전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랜만에 나오셨을 테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친해지자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학 얘기, 박사 과정 얘기, 교육 얘기를 했어요. 또 자기들끼리 겹치는 지인이 있나 봐요. 그 사람 뒷담화도 하고 근황 얘기도 하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봤죠? 우리는 우리끼리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너는 낄 자리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어서 저는 묵묵히 밥만 먹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잠시나마 기대한 내 잘못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졌어요. 매번 같은 주제로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저는 혼자 허공을 바라보며 그들과의 거리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자꾸만 들려오는 그들의 학벌 자랑과 자녀 교육 이야기는 저를 지치게 했어요. 듣다 보니 얘기가 너무 지루해서 혼자 허공을 바라보고 있으니 동서 중 하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형님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요? 아니, 아이에게 완전히 집중하시잖아요. 사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데 제가 볼 땐 목표가 불분명해 보여요. 아이의 원하는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 내 아들은 이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맞춰서 케어해주고 있어요. 난 방향만 제시할 뿐 그걸 해나가는 건 아들의 몫이죠.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말을 하자 동서 중 하나가 푹 웃더니 나머지 동서들도 서로 눈을 맞추고 피식 웃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이게 웃긴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냥 전형적인 학부모 같아요. 전형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실 파악 못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생각나서 웃었어요. 기분 나쁘셨어요? 사람 면전에 대고 비웃으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의대 가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나 가고 싶죠.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 격차를 좁히는 게 저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 아이 교육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목표만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현실에 부딪혔을 때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학군에서 의대 반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 애들이 다 의대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소수만 의대에 합격하고 나머지는 떨어질 거예요. 떨거지? 동서 많은 내 아들이 당연히 떨거지가 된다는 말이야? 기분이 좀 안 좋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사회에서 뛰어난 부모들도 어려운 게 아이 교육인데 보통 사람들은 더 어렵죠. 이사 집안에서도 의사 나오기 힘든데 형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형님이나 아주머니 공부머리는 영 별로 아니시잖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 체계를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동서들이 신경 안 써도 돼. 듣다 보니 기분이 상하네. 우리 아이 교육 내가 책임질 건데 왜 참견이야? 동서들이 우리 아이 교육에 뭐라도 기여한 적 있어? 왜 화내세요?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것뿐인데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분위기 망치면 우리도 계속 모시기 어려워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나를 따돌리려고 기분 나쁜 말만 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지.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낮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의대 얘기만 나오면 비웃잖아. 어떤 건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술도 한잔 했겠다. 분노 버튼이 눌려서 우리끼리 언쟁을 벌이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도 괜히 웃긴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 아들이 잠시 저희가 있는 곳에 들렀어요. 그리고 대충 끼니를 때우는 동안 동서들은 제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뭘 제일 잘해?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어? 반에서 몇 등 해? 등등 질문을 퍼부었고 제 아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을 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의 질문은 마치 아들의 성적과 재능을 평가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아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의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다시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비꼬기를 제일 잘하는 막내 동서가 저에게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형님, 아드님이 성적이 좋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죠? 혹시 학원에 너무 많이 보내서 피곤한 건 아닌가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 양육 방식을 비난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막내 동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비꼬며 말을 하곤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냉소와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막내 동서의 태도는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으면서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끝난 후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의도를 곱씹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을 향한 그들의 질문과 비꼬는 태도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고 그들과의 거리감을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죠. 형님, 안 되겠는데요? 뭐가? 의대요.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 안 되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만 비웃어. 아니요, 비웃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차피 쟤는 못해요. 소질이 없거든요. 그 말을 하고 혼자 웃음을 참고 있더라니까요. 결정타를 맞은 저는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혔죠. 유전자가 왜? 우리 유전자가 뭐가 문제인데? 원래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대요. 형님 유전자가 공부 쪽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기분 상하셨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 머리 나쁘다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데? 내 교육받은 건 그렇다 치고 왜 우리 아이의 가능성까지 무시하는 건데? 이거 봐요.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시고 자꾸 화만 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흐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형님을 빼고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목에 핏대 세우면서 흥분하시니까 저희도 민망해지잖아요. 저희끼리 만났을 때는 늘 웃고 떠들면서 힐링을 받고 가는데 형님이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다르네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앞으로 저희끼리만 만날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무안받는 이런 곳에는 오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여기 오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다 유전인 거 몰라요? 통계를 보면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절반 이상이 다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라니까요.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현실을 직시해야죠.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언을 조언으로 듣지 못하는 건 형님이세요. 우리 모두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현실 파악은 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속 손 놓고 아들이 의대를 가기만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눈치가 빠른 동서 하나가 저희 둘을 중재했어요. 그만하세요.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아요. 형님도 좀 진정하시고요. 저희끼리 원래 서로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형님 입장에서는 많이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형님도 노력하고 계신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 지인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입시 상담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다 같이 그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저희 셋이서 그분 모시고 상담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더 급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특별히 포함시켜 드릴게요. 진짜 어렵게 모시게 된 분이거든요. 지인 찬스를 특별히 쓰는 거니까 시간 늦지 말고 오세요. 아시겠지만 입시 상담 이런 거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받아야 하잖아요. 형님도 딴 길로 새지 말고 저희랑 같이 한번 상담 받아봐요. 선심 쓰듯 저를 끼워 넣어주더라고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기분 나쁘다고 해야 할지. 처음에는 됐다고 동서들끼리 가라고 했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하잖아요. 형님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며 마치 저를 잘못 가르치는 엄마로 취급하더라고요. 동서들이 모임 자리에 가봤자 또 혼자 기분 나쁠 게 뻔한데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겠다 싶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아이를 잘못 이끌고 있는 거면 어쩌지? 내 관점이 틀렸으면 어쩌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동서들과의 관계는 서먹했지만 결국 얼굴에 철판 깔고 입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룸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입시 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이미 동서들은 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원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동서들은 제가 늦었다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동서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들의 입시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로 누구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아이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화를 억누르고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분명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은 절 보더니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는 거예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네? 하고 묻자 그쪽에서 절 알아보더라고요. 맞죠? 맞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저 콜리에 시절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을 뵙게 될 줄이야.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 그만두시고 아이 돌본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아, 기억나요. 잘 지냈어요?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쑥스럽네요. 덕분에 저 무럭무럭 자라서 원장 직책까지 맡게 됐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번호도 바꾸셔서 연락도 못 드리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육아에 집중하고 싶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꼭 돌아오셔야 해요. 복귀할 생각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요즘 능력 있는 강사분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궁금증을 참지 못한 동서 하나가 원장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저희 형님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네? 아, 이분 모르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원의 전설이잖아요. 유학파 출신 1타 강사. 그때 어머님도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언제 복귀하시냐고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고 사정 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네? 그럼 우리 형님이 그 유명한 해외대학 출신 강사님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저 그럼 국내 명문대는 이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죠. 세계 탑 10 대학을 나오셨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요? 아, 얼른 복귀하세요. 네, 어떻게 10년 이상을 주부로만 지내면서 재능을 썩히냐고요. 그 경력과 실력, 이제 많은 수강생들에게 나눠주셔야 할 차례 아닌가요? 상담은 제가 해드릴 게 아니라 제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학원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지면서 그 동네에서는 나름 이름을 날리는 강사였어요. 부와 명성이 함께 따라왔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 하나 보호 못하는 엄마가 되기보다는 다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연락처도 바꾸고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시댁 식구들에겐 그냥 작은 학원에서 사무직 일을 한다고 둘러댔는데 뭐 다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신분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동서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속으로는 나 니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동서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라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학벌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현재까지 끌고 와서 자랑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괜히 학원 강사였다고 하면 입시 상담이나 뭐 이런 걸로 피곤해질 게 뻔하니까요. 일을 그만둔 이유도 그런 거였으니까 이젠 주부로서의 생활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과거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앞세워 동서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학원에서 일할 때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덕분에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동서들이 제 과거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주부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할 때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도 한때는 너희처럼 성공적인 경력을 가졌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저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무례함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저는 제 아이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동서들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정체가 드러난 순간 동서들은 일제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형님, 진짜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냐고요?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떤데? 아니, 진짜면 사정이 달라지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그냥 아이 엄마일 뿐인데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왜 숨기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말해도 모를 거라고. 우월한 개구리들만 모여 있길래 해외 대학은 취급도 안 해주는 줄 알았지. 축제에 가수 누가 왔냐고 물어봤죠. 저는 공부만 해서 축제 이런 거 몰랐어요. 동서들이 나온 대학은 노느라 바빴나 보죠. 그리고 난 밖에서 대학 얘기 잘 안 해요.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니까요. 이 나이에 아직도 대학 얘기 나누는 건 좀 창피하지 않나요? 동서들에겐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겠지만 저는 그게 자랑하고 싶은 무기가 아니에요.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가요? 본의 아니게 오늘도 제가 물을 흐린 것 같네요. 난 이만 빠질게요. 입시 상담은 동서들끼리만 받으세요. 그리고 내 걱정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일하면서 평생 쓸 돈 다 모아놨어요. 비록 지금은 외벌이지만 내 아들 정도는 내가 잘 키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외벌이라고 조롱받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마주쳐서 민망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어색하기도 해서 그렇게 말하고 빠져나왔어요. 이후 동서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밥을 사준다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등.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셋이서 똘똘 뭉쳐 다니던 사람들이 제각각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동서 중 한 명은 다른 동서를 이간질까지 하더라고요. 형님, 사실 저기 동서가 형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듣기 싫었는데 참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동서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따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험담을 하며 나에게 접근하려는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절하게 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저는 쉽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한 명씩 다가와 다른 동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마치 나와 더 가까워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진짜 형님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자꾸 그 형님이 말리더라고요. 그 형님이 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보다 잘난 거 간 것 같으니까 괜히 까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그 형님 알고 보니 학부는 어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 나왔대요. 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세요? 지인 중에 둘째 형님이랑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학과랑 학번까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 이름 대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딱 의심했죠. 그때부터 SNS를 뒤져가며 둘째 형님의 지인을 추적하면서 실체를 알아냈어요. 여태껏 우리를 속였더라고요. 대학원으로 신분 세탁해놓고 성공한 척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아무튼 저희도 둘째 형님 기세에 눌려서 형님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형님 처음 봤을 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 이분은 뭔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한층 더 윗세계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근데 세상에 학원 강사셨다니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을 수가 있죠? 제가 가까운 곳에 기인을 두고 너무 헤맸네요. 형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둘째 형님네 빼고 저희끼리 그룹 지어서 강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의 선행학습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똑똑하고 착한 거 형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들어보니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하던데 입시 커리큘럼 같은 거 형님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몸담고 계셨으면 아무래도 입시 관련 자료들도 많으실 테고 예전 동료였던 강사들한테서 정보 빼내는 것도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동서, 미안한데 난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버거워서 내가 일을 그만둔 이유도 내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동서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네. 솔직히 동서가 나보다 정보도 많고 가진 게 더 많을걸? 우리 서로 각자 페이스대로 아이 키우자고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어. 자꾸만 급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전 사실 사교육을 일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원비 한번 보태주신 적이 없어서 교육방송만 보고 공부했다니까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사교육은 거들 뿐이야. 아이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의지만 있다면 학원 과외 이런 거 다 무슨 소용이야. 동서도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 그 노하우를 아이한테 알려주는 건 어때? 전 공부로 그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고 특별 전형으로 겨우 입학한 거예요. 사실 저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요. 대학원도 취업할 곳 없어서 도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 제가 불안하죠. 형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랑도 아이 교육은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혼자 외딴 섬에 고립된 기분이에요. 솔직히 저 형님 보고 되게 태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라도 그런 배경과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태평할 것 같아요. 난 그냥 아이를 믿는 거야. 실패해도 다른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해보는 거지. 나도 별로 아는 건 없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도 우리 아이 교육은 정말 힘들어. 과거 이력 보니까 형님이 학생들 명문대 정말 많이 보내셨다면서요?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학생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다면 제가 꼭 보답할게요. 지금 저희는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아이에게 투자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경험에서 보자면 동서, 그렇게 아이에게 집착하고 압박하면 언젠가 후회할 거야. 아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다 알아. 그건 부모와 아이 둘 다 힘들게 하는 행동이야.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중요해. 내가 태평해 보인다고? 천만에 나도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지. 나도 엄마인데 조급한 생각 안 들겠어?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티내지 말아야지. 믿어주려고 노력해야지. 형님은 유전자부터 다르잖아요. 언제는 유전자가 달라서 내 아들은 못할 거라고 하더니 그때는 형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 발언은 죄송해요. 그때는 형님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셋이서 친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알게 모르게 서열 나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말 했어요. 사실 저 되게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셋 중에는 유일하게 형님한테 말도 잘 걸고 친하게 지냈는데 다른 동서들도 차례로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후로 저는 동서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도 잠깐 가서 인사 나누는 정도지 깊은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소신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조언해주면서 필요한 방식이 있으면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만 했어요. 저라고 뭐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참을 인자를 수백 번 쓰며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아들도 성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긴 마라톤 끝에 결국 제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아들이 꿈을 이룬 순간이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의 성공 소식을 듣자마자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축하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밤 늦게까지 함께 웃고 떠들며 축하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득달같이 소문을 듣고 동서 셋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본론을 꺼내더군요. 형님, 아들 의대에 보내셨다면서요? 아이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부럽다.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숨은 노력이 많으셨어요. 내가 했나? 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아니죠. 이건 다 형님 덕분이죠. 형님의 기본적인 DNA 자체가 공부 벌레인데 아들이 그걸 당연히 쏙 빼닮았겠지. 이래서 다들 유전유전 하나 봐요. 아무튼 형님이 뜨다 싶어서 찾아온 건 아니고요. 축하도 해줄 겸 겸사겸사 찾아온 건데요. 혹시나 저희한테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긴요. 애 가르칠 다녔던 학원 정보랑 문제집이랑 뭐 이것저것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전수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많이 실망할 거야. 따로 한 게 없는데.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만 저희한테 도움 좀 주세요. 저희도 애들 의대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애들 성적은 좀 어떤데? 그냥 그래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열정이 없는 건지 아무리 알려주고 타일러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 정도면 다른 길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아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애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공부로 끝장을 내야 돼요. 제가 등짝을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시킬 거니까 제발 정리한 것 좀 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여태 한 것들 전부 공개해 줄게. 안 그래도 엑셀로 정리를 좀 해놨거든. 역시, 우리 형님은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하시다니까. 자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형님 같은 분이 가족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가 여태껏 철없이 굴었던 거 용서해 주실 거죠? 제가 정리한 것을 준다고 하니 동서 셋은 아주 기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어요. 프린트해서 파일 형식으로 딱 줬더니 그걸 본 동서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아들이 한 거라고는 독학과 인강 살짝 본 거 그게 다거든요.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적성에 맞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 그걸 믿어준 게 다였어요. 동서들은 그걸 보더니 진짜 이게 다예요? 농담이시죠?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정말로 이거밖에 없다고 했더니 동서 중 한 명은 갑자기 비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유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세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나 장난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 그럼 뭐 대단한 비결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공부의 왕도가 어딨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학원업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다면 왜 모른 척 하실까? 다 알잖아요. 요즘 애들 사교육 없이 대학 절대로 못 가는 거. 저희한테 뭐 숨기고 계신 거죠? 알면서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래서 내가 학원을 그만뒀지. 사교육이 무슨 유술 램프라도 되는 줄 알아? 돈 들여서 보내면 성적을 아주 쭉쭉 올려줄 거라 생각하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알아서 하는 애들은 사교육 없이도 더 잘하는 거고 못할 애들은 뭘 갖다 붙여놔도 안 되는 거야. 그럼 형님 말씀은 우리 애들은 못할 애들이란 말인가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건 동서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지. 부모니까 아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아무튼 난 이게 다야. 더 이상 알려줄 건 없어.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을 거야. 저희가 예전에 형님한테 안 좋은 소리 좀 했다고 지금 이렇게 골탕 먹이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간절한 사람 앞에다 두고 장난을 치세요? 나 장난친 적 없고 동서가 간절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끔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애정도 없으면 이런 소리 못 해주지. 동서들도 그런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과거에 나에게 조언도 해줬던 거 아니었어? 난 그게 안 좋은 소리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건 그렇죠. 하지만 저희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야 모두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모든 걸 공유해야. 그 전에 동서들끼리 다시 의기투합을 해보는 건 어때? 요즘 영 셋이 뭉쳐 다니지 않더라고? 응침하게 뒷담화하지 말고 차라리 앞담화를 하란 말이야. 동서들끼리 시기 질투하면서 나한테 일러 바치듯 뒤에서 욕하는 게 내 입장에서 보기 안 좋아서 그래. 앞으로 각자 나한테 비밀스럽게 연락하지 말고 그냥 한 명이 대표로 연락해. 내 몸이 10개가 아니라서 말이야. 그리고 애한테 인성교육부터 시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인 거 알지? 공부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야.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잖아.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뒷담화만 하는 엄마를 보고 애가 뭘 배우겠어? 나한테 와서 비밀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아이랑 대화를 더 해보는 거 어때? 그토록 끈끈했던 동서셋의 유대관계는 그렇게 자연스레 끊어졌습니다.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발동해서 더 멀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원래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스레 친했던 관계도 멀어지게 되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제 인생 산다고 바쁘고 동서들도 애 교육하느라 바빴죠. 그 뒤로 가족이기 때문에 종종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3명의 동서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재수를 하게 됐고, 하나는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을 갔으며, 또 하나는 말썽을 일으켜 전학을 가는 바람에 근황조차 듣기 어렵게 됐어요. 물론 인생의 끝이 학업의 성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다만 학벌로 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동서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게 살짝 고소하긴 하네요. 원래 자녀 교육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며 자녀 교육에 대해 자랑하던 모습이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동서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한 적도 있어요. 형님, 애가 제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연애를 한다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때 저를 무시하고 배척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무슨 전문 상담가도 아닌데 아이 교육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고급 정보니 뭐니 주고받을 땐 언제고 이제서야 저에게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걸 보니 상황이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와 갑작스러운 친절함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고 그들은 이제야 저의 조언을 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들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것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오만함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 저는 겸손함과 진정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내 아이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저에게 했던 무례함을 떠올리며 저는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아들을 독립시킨 후 슬슬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입니다. 성격상 텅 빈 시간을 그냥 놀기만 하면서 보내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색 중이에요.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번 다시 해볼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겠죠. 이제서야 비로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네요. 경력 단절이 된 모든 여성들의 마음이 저와 같겠죠.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는 저희 모두 같은 입장이잖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육아를 끝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100세 인생이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주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들 이대 보내니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이 이대에 딱 입학한 순간 행복하기보다는 걱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아들은 수많은 선택과 위기와 시련에 직면하겠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됐으니 본인 알아서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제 인생 목표는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제 인생의 행복이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볼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요. 어쩌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저와 같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만 그들에게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함께 화이팅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제2의 인생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